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사역한 백인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현지인들과 비슷한 검은 피부로 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부가 선교지에서 낳은 자녀는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당연히 백인이겠죠. 피부색은 환경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부모의 유전자 재조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인종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처럼 백인, 황인, 흑인으로 인종이 나뉘게 된 이유를 빙하시대, 그리고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4번에 걸쳐 빙하시대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빙하시대의 조건, 절정, 해빙, 바벨탑, 인류의 이동, 그리고 욥기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빙하시대로 인해 생긴 격변적 변화들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사람의 피부색, 소위 말하는 흑인, 백인, 황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사람들이 동일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외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피부색입니다. 사람들의 피부를 보며 흑인, 백인, 황인이라고 구분하고 인종, 영어로는 휴먼 레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엄밀히 인종이라는 단어는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번 강의 후반에 나올 텐데요.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이 인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피부색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은 피부 색소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멜라닌은 암갈색을 띠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검게 변하죠.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자극을 받게 되어 이때 멜라닌이 더 많이 합성되어 피부가 검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 멜라닌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단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겉에 세 겹으로 벗겨지는 부분이 있죠. 이곳이 표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복잡한 부분이 있죠. 이것을 진피라고 부릅니다. 멜라닌은 이 표피와 진피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은 앞에 피부 단면 가운데 표피와 진피 사이를 크게 확대한 사진입니다. 손바닥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멜라노사이트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세포입니다. 이 멜라노사이트 안에 많은 작은 타원의 점들이 보이시나요? 멜라노좀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피부 색소인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1차적으로 피부색은 이 멜라노좀 색, 크기, 개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림에서 각 대륙별 멜라노좀의 색깔, 크기, 개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은 아프리카인의 피부색입니다. 멜라노좀이 더 검고 크고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갈수록 멜라노좀이 더 밝고 작고 적습니다. 아시아인은 중간이죠. 검고 많은 멜라노좀을 가진 사람일수록 멜라닌이 더 진하고 더 빠르게 합성되어 더 검은 피부를 갖게 됩니다. 이제 유전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백인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햇빛을 받아
멜라닌이 합성되며 검은 피부로 변하겠죠. 여기까지는 적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부부가 딸을 낳았다고 하겠습니다.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당연히 백인이죠. 피부가 검어졌다고 해도 단지 체세포만이 변한 것이지 난자와 정자에 담겨있는 생식세포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백인 선교사님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 선교사님들 각 자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자녀들은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당연히 백인이겠죠. 여전히 체세포만 변했으니까요.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백인이 아프리카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흑인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피부색은 1차적으로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유전적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한 쌍의 유전자만을 갖고 재조합해 보겠습니다. 보통 유전자를 대문자와 소문자를 통해서 쌍으로 표기하므로 대문자 A는 더 진한 멜라노좀을, 소문자 A는 덜 진한 멜라노좀을 내는 유전자라고 하겠습니다.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가진 아빠와 동일하게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가진 엄마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적 재조합에 의해서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대문자 A, 대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각 자녀들은 확률적으로 4 유전자 쌍 중에 한 쌍을 갖게 될 겁니다. 여기서 A 유전자만을 고려한다면 2개의 대문자 AA 유전자 쌍을 가진 사람이 가장 검은 피부를, 2개의 소문자 AA 유전자 쌍을 가진 사람이 가장 하얀 피부를 보여주겠죠. 한편 대문자 유전자 A와 소문자 A를 1개씩 가진 사람은 중간 피부를 보이겠죠. 이번에는 2개의 유전자 쌍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문자 A와 소문자 A, 그리고 대문자 B와 소문자 B를 가진 아빠와 이와 동일하게 대문자 A와 소문자 A, 그리고 대문자 B와 소문자 B를 가진 엄마 사이에 애를 낳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유전자 쌍과 4개의 유전자 쌍이므로 표와 같은 1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다소 복잡한 것 같이 보이시나요? 그러나 그 내막은 간단합니다. 대문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검은 피부를, 소문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얀 피부를 갖게 되겠죠. 즉 4개의 유전자가 모두 대문자만의 조합을 가진 사람은 가장 검은 피부를 가질 것이며 4개의 유전자가 모두 소문자만의 조합을 가진 사람은 가장 하얀 피부를 갖게 될 겁니다. 대문자와 소문자의 개수에 따라 다른 피부색을 갖게 되겠죠. 2개의 유전자 쌍의 재조합이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한두 개의 유전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30개 이상의 유전자를 모두 조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복잡하다는 것을 예상하실 겁니다. 그러나 안의 내막은 간단합니다. 대문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피부가 더 검고 소문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하얗게 되겠죠. 그러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서로 결혼할 수 없을까요? 결혼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문자가 많으냐, 소문자가 많으냐 문제지 양쪽 모두 결합할 수 있는 같은 알파벳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에겐 이해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완벽하게 재조합되도록 디자인하셨으니까요. 지금 다루고 있는 피부색에 관련된 모든 유전 정보도 이와 같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존재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토대로 피부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조상인 아담은 피부색을 나타낼 모든 유전자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된 하와도 마찬가지였겠죠. 여기서 짙은 갈색 원은 대문자이며 하얀색 원은 소문자로 보시면 앞에서 다른 유전자 재조합 과정과 연결되실 겁니다. 짙은 갈색과 하얀색을 둘 다 반씩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피부색은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온 인류의 피부색을 모두 모아놓은 중간색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들의 피부색은 어땠을까요? 유전자의 재조합에 의해서 다음 세대부터 바로 다양한 피부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한 세대 만에 바로 다양한 피부색을 갖게 된 거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다양한 피부색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역시 잠재적인 진화 개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양해지는 것은 알겠는데 왜 각 나라와 대륙에 따라 피부색이 불연속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바로 다음 세대부터 다양한 피부색을 보여주는 것을 이미 다뤘습니다. 이들도 또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도 자녀를 낳았겠죠.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 할지라도 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평균 피부색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 때 당시의 모든 일과 죽고 노아의 네 부부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인 함, 셈, 야벳 부부는 자녀를 낳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여 번성하고 흩어지라는 명령과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흩으신 겁니다. 그리고 각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바벨탑 사건 때 흩으시는 장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영어로는 everyone according to his language, according to their families, into their nations. 즉 각기 언어에 따라 가족들에 따라 그들이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지 않게 하시되 가족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족별로 이동한 거죠. 그런데 가족끼리는 서로 닮았죠. 이는 언어의 혼돈 속에서 유전 정보가 서로 닮은 사람끼리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족끼리 흩어질 때 유전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유전적 격리 과정입니다. 여기서 두 쌍의 유전자를 담고 있는 각 네모를 바벨탑 때 흩어진 각 가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때 이와 같이 흩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다른 가족과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유전적 격리가 보이시나요? 다른 가족의 유전자는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대문자만의 AABB인 가족은 자신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문자만을 가진 아이가 나겠죠. 만약 흩어질 때 대문자 A와 소문자 A 그리고 대문자 B와 소문자 B를 가진 가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고 그들끼리만 재조합되면 자손을 낳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흩어졌을 때 당시의 평균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 비율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아주 검거나 아주 하얀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그들끼리 다시 결혼하기 때문에
처음 흩어졌을 당시의 평균 피부색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다른 가족에 대하여는 유전적 격리가 일어나고 자기 가족 안에서는 유전적 재조합이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바벨탑 때 흩어진 70명의 명단이 등장하는데요. 이름은 각 가족의 가장의 이름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진화론자들에게 또 하나의 어려운 것은 바로 이 갑작스럽고 분명한 격리입니다. 민족 간의 피부색의 불연속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격리를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격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진화이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등장한 바벨탑 사건 때의 언어적 격리와 가족 단위의 격리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완벽한 격리이고 각 민족마다 다른 피부색과 외모를 갖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추가되는 격리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적 격리입니다. 홍수 직후에 바벨탑 사건 사이의 기간에는 언어와 가족의 격리가 없었죠. 극단적인 날씨가 없었던 수분 사막 시기였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기후 차이가 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탑 사건에 따른 빙하 시대로 인해 본격적인 추위와 더위를 맞이했습니다. 햇빛이 강한 곳과 약한 곳도 생겼습니다. 앞서 멜라닌이 자외선에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들이 흩어질 때 멜라닌이 많은 가족들은 햇빛이 많은 따뜻한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상대적으로 멜라닌이 적은 가족은 햇빛이 불편했을 것이므로 햇빛이 적은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와 같이 환경적 격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가 세계 피부색의 분포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더운 지역에는 검은 피부를, 추운 지역에는 하얀 피부색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분명히 환경적 격리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환경적 격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언어와 가족같이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색과 지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인도 사람 중에는 적도와는 거리가 있는 곳에 살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만큼 검은 피부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적도 지역에 살지만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아프리카 적도 지역 사람들에 비해 그리 검지 않습니다. 같은 위도상에서도 아시아인들이 유럽인에 비해서 더 검습니다. 이런 환경적 격리에 따라 다양해지는 과정을 자연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선택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나눌 종분화라는 주제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서 환경적 격리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멜라닌 합성 정도의 차이입니다. 앞서 아프리카인들은 피부색소인 멜라닌을 생산해내는 멜라노점이 더 검고 더 많다고 설명되었죠. 이는 동일한 햇빛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많은 멜라닌 합성이 이루어지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가 더 뚜렷이 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피부색을 알기 위해서는 어른들보다는 멜라닌 합성이 덜 된 태어난 아기 피부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 부모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검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동안 활발한 멜라닌 합성으로 인해 더 검게 변하는 거죠. 바벨탑으로 인한 언어적 격리와 가족의 격리, 그리고 이어서 빙하세로 발생된 극단적인 기후 차이로 인한 환경적 격리, 거기에 추가된 멜라닌 합성 정도에 따른 피부색의 변화. 이제 각 민족에 따라 왜 피부색이 불연속적인지 아시겠죠? 만약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인류 역사가 340만 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340만 년이 얼마나 긴 기간인 줄 아세요? 이런 긴 기간은 기존 격리를 다 무너뜨리기에 충분하고도 충분하게 긴 기간입니다. 340만 년은 피부색의 격리를 지금과 같이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 수백만 년의 인류 진화 기간은 오늘날 보여주는 피부색의 불연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바벨 사건의 뚜렷한 격리와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말하는 성경으로는 어렵지 않게 이해되죠. 앞에서 편의상 흑인, 백인, 황인 등의 용어를 사용했지만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인종이란 개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나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또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기서 하와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 영어로 원 블러드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바로 한혈통과 격리입니다. 즉,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며 홍수 후에 바벨탑 때 격리를 겪은 거죠. 이제 인종의 퍼즐 조각까지 맞춰졌습니다. 성경이 자연스럽게 맞춰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질학 분야를 쓰는 게 훨씬 저에게는 더 좋죠. 그런데 이 빙하에세는 여러 탑픽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생물학, 그리고 언어학, 또 의학 여러분들의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마무리한 다음에도 그분들한테 보내줘서 교정도 받았고, 그래서 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꿨습니다.